기침에는 안철준이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실 김서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크 언박싱 유튜브에서 채널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네, 두 반갑습니다. 번째로 뵙네요. 네. 많이 덥죠? 네. 너무 덥습니다. 원래 소조님이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에어컨 엄청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 그래서 시그니처 있잖아. 시그니처 한번 보여주시죠. 제 여름의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여름에 뵀는데 이 부채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제 안에 약간 선비 기질이 살짝 있어서. 되게 시원해. 이거 정말 시원하다. 네. 선풍기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요. 이 더위에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자, 저희 테크 언박싱 라이브와 함께 더위를 좀 식혀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 달에도 여러 가지 테크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이슈들도, 뉴스들도 계속 있었고요. 네. 이번에 컴퓨텍스를 시작으로 6월 초에 언박싱을 시작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WWDC도 있었고요. 그렇죠. 엄청 큰 행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또 발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의 대항마인 퍼플렉시티도 이제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 라이브 때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 테크 언박싱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수는 안 되지만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죠? 이번 달에 약간 구글 신의 가호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테크 언박싱 라이브 두 번째 6월달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소개도 좀 하고, 여러분들 또 들으면서 의견들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 6월달의 테크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설문조사도 중간에 오픈됩니다. 중간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이 한번 오늘 테크 언박싱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6월달 첫 번째 라이브 박싱 주제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 언박싱 라이브 때는 이번 달에 다뤘던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리뷰를 다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뤘던 게 이제 컴퓨텍스 2024 대만에서 열렸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컨퍼런스였죠. 그래서 컴퓨텍스 2024의 기조 연설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픈 AI의 소라 영상 제작 AI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다뤄보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컸던 이슈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됐던 WWDC 2024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가장 하고, 큰 행사 중에 하나였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앤드류 응 교수가 국내에 와서 AI 서울 서밋에 참석했을 때 했던 기조 연설에서 발표했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컴퓨텍스 2024의 CEO들의 기조 연설들을 다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컴퓨텍스가 네. 사실은 저도 뭐 예전부터 들어본 전시회였는데 올해가 특히 좀 많이 네, 부각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죠? 컴퓨텍스가 이제 1980년대부터 네. 시작을 했던 큰 규모의 IT 컨퍼런스였는데 매해 이번에 대만에서 열렸죠. 네, 맞습니다. 대만에서 열렸고 이번 규모가 아시아에서 이제 최대 규모로 한번 열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보니까 작년도 이제 역대급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가 그걸 또 갱신하는 그런 규모의 컴퓨텍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AI 때문에 더 부각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인공지능이 엔비디아. 네, 그렇죠. 네. 제일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이제 CEO가 오늘 시점에서도 시총 1위인가요? 엔비디아? 아닙니다. 그게 또 바뀌었나요, 서로 또 역전이 계속 업체 일어나고 분치가 있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계속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서로 막 잡아먹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대단해요. 세계의 회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도 뭐 뒤에 가서 WWDC에 얘기를 하면서 애플의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최고 수혜주는 역시 엔비디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컴퓨텍스의 2024에서 젠슨 황의 네. 키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젠슨 황이 이제 키노트 때 하이라이트로 다뤘던 얘기가 이제 새로운 이제 쿠다의 CUDF라고 해서 이번에 구글 콜앱과 같이 연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이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자신들의 특화 칩셋을 같이 넣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고요. 기본적으로 쿠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다가 뭡니까? 네, 쿠다는 제가 최초에 이제 언박싱을 진행했을 때 한번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AI를 다루는 하드웨어에서 가속기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디바이스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 칩셋에서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셋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쿠다도 한 목을 네,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드웨어적인 성능에서는 AMD와 엔비디아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저 쿠다라고 하는 AI 가속기 알고리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AI나 딥러닝에 대한 부분의 개발을 계속 진행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왕이 되어도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 사이언스와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게 되었는데 이 AI 에이전트는 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계속해서 기술의 개발, 그 다음에 AI 뭐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했지만 앞으로의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네. 화두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젠슨 왕도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어떤 개념인가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비서가 되는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히 많이 밀고 있는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엣지 브라우저를 쓰다 보면은 코파일럿을 이용한 빙챗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약간 명령을 주고 그거를 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를 두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좀 쉽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에이전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LLM, 그 챗GPT하고는 뭔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일단 LLM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형식으로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뭐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뭐 챗GPT에 가든 혹은 뭐 클라우드에 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없는 거지만 그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접근성으로 좀 더 가고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간다라는 게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된다. 아무튼 저도 요즘에 AI 에이전트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네. 또 기업형 이런 서비스에는 꼭 저렇게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요즘 많이 네, 등장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도메인별로 이제 자신만의 도메인, 자기 산업 도메인에 있는 에이전트를 두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작은 스페시픽한 영역에서 보다 더 고 영역에 잘하는 애들을 한번 AI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맞습니다. 스페시픽하게 써보겠다라고 하는 네, 접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비서 같은 개념이 될 거고 산업 도메인에서는 도메인 특화의 AI를 두고 그 자신들의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나 산업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도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번에 강조했다. 네. 또 어떤 부분인가? 사이언스하고 로보틱스. 네. 넘어가고. 네. 사이언스 로보틱스는 이제 네. 미래에 이 네. AI들 개발에 돼서 이후에 어떻게 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제 엔비디아도 로보틱스 쪽을 역시 염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에 이제 키노트가 AMD. AMD.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경쟁자죠. 네.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번에 AMD가 이제 좀 칼을 갈고 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이 GPU 시장에서 조금 독주하는 거를 좀 방지해야 되고 또 경쟁이다 보니까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AMD 측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칩셋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MI300X에서 MI350을 이제 325가 이제 먼저 24년도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하드웨어인 H100을 이제 넘어선 기술을 이제 선보였는데 실제 성능상으로는 더 앞서 네, 칩을 발표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성능상으로 우위에 있고 가격 우위에도 조금 더 있다라는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가 역시 좀 들어갔던 거고요. 그 외에 좀 다른 부분으로 좀 발표했던 게 본인들도 이제 AI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세팅을 좀 얘기를 했고 협력에 대한 부분 좀 많이 얘기했는데 네. 지금 여기 작성해둔 것처럼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업스트림 워크를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허깅 페이스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생성형 AI에 대한 다양한 이 모델들이 올라가 있는 일종의 아카이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하고 파인 튜닝했던 모델들이 허깅 페이스에서 많이 공유가 되는데 이 AMD가 거기에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업스트림 워크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AI 개발에 대한 여러 도메인 개발에 대한의 이 AMD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역시 자기들의 마켓 쉐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얘기한 것 같고 의외로 이제 AMD가 코파일럿과 또 협력을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조군인 HP, 레노버, 에이수스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이 칩셋을 적용하면서 우리도 AI 개발에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이군요. 인텔이 사실 좀 많이 밀려 있었죠. 아무래도 CPU 시장에서는 여전히 점유율이 높고 역시 인지도 높지만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계속 좀 맥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인들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이제 가우디 3를 발표하면서 이 가속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우디 3를 통한 이제 우리도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역시 좀 열심히 많이 설명했고, 본인들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텔은 CPU뿐만 아니라 뭐 GPU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다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인텔의 이 힘을 좀 보여준다 하면서 기조연설에서 좀 발표를 했고, 본인들의 강점이 이제 코스트 이피션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게 실제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팅하는 연산 리소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많이 강조를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능 좋아요를 서로 다 발표했는데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엔비디아의 제품은 뭐고 AMD는 뭐고 인텔은 뭐야. 그래서 얘를 쓴다면 뭘 써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신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기업이 발표한 제품,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100, 그리고 AMD는 MI300X, 인텔은 가우디 2가 아직 발표됐고 이제 3가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밑에 있는 이제 호퍼, CDNA,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아키텍처 구성 방식이 다른 거고, 인텔 같은 경우는 가우디 자체가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설명하는 게 다기종, 2기종 간의 이제 엑셀레이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에는 AI 엑셀레이션에 대한 부분, AMD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병렬 컴퓨팅에 대한 부분, 인텔도 마찬가지로 엑셀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이 단위들은 페타플롭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은 부동소수점을 연산을 해서 이 GPU들의 연산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AMD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엔비디아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CUDA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해보면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엔비디아가 AMD보다 항상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발표한 자료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들 성능 잘 나온 거를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일종의 메타가 라마와 비교할 때 우리가 뭐 코파일럿 3., 아니지 GPT 3.5랑 비교했을 때 높아야 하는데 4랑 비교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발표 내용들이 서로 쓴 모델들이 다르다 보니까 비교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정리를 말씀드리자면은 특정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성능이 좋고 가격 면이나 그다음에 효율성 면에서는 AMD가 좀 좋고 인텔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 AMD가 그나마 엔비디아를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도 워낙에 지금 격차가 심해서 네. 실제 뭐 칩의 퍼포먼스는 많이 따라왔다 하더라도 이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고 또 실제 개발자들이 서포트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시장 점유율을 뒤집는다는 게 정말 80% 정도 되나요? 90%가 9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현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다 엔비디아 칩셋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AMD가 이걸 뒤집어낸다는 게 사실 좀 힘들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독주를 좀 막으려고 여러 가지 연합
콘텐츠들이 네. 지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하나 또 발표가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의 그 쿠다를 잡는 엑셀레이터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개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 공고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기도 하고 규모도 엄청 큽니다. 뭐 근데 사실 다른 AI 개발 업체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AI 개발 업체들이 보통 투자한 금액이 뭐 100조대 이렇게 되고 네. 있고,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 발주한 게 한 1조 규모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시작이 어딥니까? 네, 그죠? 그렇게 아무튼 뭔가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제 유사한 업체들 혹은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끼리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공룡들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때 한번 언박싱 때 말씀드렸던 네. 이제 UXL 같은 경우도 맞아요, UXL. 이제 그렇죠. 쿠다의 대항마를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뭐 나온 게 그러니까 없다고 나온 게 하더라고요. 없어. 네. 네. 거기도 이제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인데도 네. 불구하고 아직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하여튼 지켜봐야 제스맘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컴퓨텍스 2024를 좀 보면서 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만과 한국은 늘 이렇게 경제 규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좀 비교가 되기도 비교가 되죠. 하는데 맞습니다. 많이 좀 앞서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열심히 또 잘 하면 네. 대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에서 네. TSMC 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삼성. 네. 열심히 자, 응원하겠습니다. 조한나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제시한 엔비디아, AMD, 인텔 각각의 칩을 탑재한 장비의 가격대 혹은 가성비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장비의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이 가성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AMD가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랑 AMD가 추구하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엑셀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고 AMD는 퍼포먼스에 대한. 근데 뭐 엑셀레이션이 퍼포먼스 아니냐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보니까 근데 AMD가 이제 병렬 처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CPU나 GPU의 칩셋들이 전부 다 병렬 컴퓨팅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다량의 데이터나 혹은 다량의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AMD의 가성비가 조금 더 높다라고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주제 컴퓨텍스 2024에 대해서 키노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부럽다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질문 답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제가 이제 오픈 AI의 이 소라라고 하는 영상 제작 AI입니다. 그래서 뭐 소라 뭐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데이터 이슈에 관련된 거라서 한번 다루게 되었는데 네. 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픈 AI와 구글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돌았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스토리를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다 보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의 원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개발사들이 항상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긴 요즘 합니다. 뭐 데이터에 대한 얘기 계속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작하는 그렇죠. 그런 AI다 보니까 그럼 영상 소스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유튜브? 사실 제가 저도 확 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분이 바로 이 오픈 AI에서 이 소라를 이제 담당했던 이제 미라라고 해서 이름이 미라입니다. 근데 미라. 제가 처음에는 그냥 남자분이시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도 되게 어리세요. 88년생이시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 오픈 AI 소라의 그리고 GPT의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머니셔요? 네. 이 오픈 AI에서 이 GPT를 개발할 때부터 참여를 했었고 잠시 임시로 CEO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요. 오픈 AI 사태가 그때 발생했을 있었을 때도. 때? 네. 그 정도로 이제 개발에 깊게 관여를 했던 분인데 네. 지금 현재는 CTO로 있지만 이때 이제 논란이 일으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답변을 모호하게 한 부분이 바로 했다, 안 영상 했다. 소스를 했다, 안 어디서 했다 가져왔느냐. 얘기하지 않고. 거기였는데 시인한 부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셔터스톡에 있는 부분에서는 썼다라고는 인정을 했던 건데 셔터스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지, 이미지 영상 뭐 맞습니다. 유료로도 하고 네, 무료로도 네. 하고 하는 플랫폼. 그 제휴했던 업체 중에 셔터스톡과는 확실하게 뭐 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요 했는데 답변을 이제
애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왜 확실하게 답을 안 하냐? 썼다, 아니면 아니다. 근데 애매하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논란이 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뭐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젠 3 같은 경우도 이제 비디오를 제작하는 우리도 영상 AI 있는데 우리 데이터를 멋대로 쓴 거네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제 오픈 AI에게 딴지를 건 거죠. 그러면서 오픈 AI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오픈 AI를 겨냥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함께 겨냥을 한 겁니다. 우리의 영상 소스를 함부로 쓰지 마. 쓰는 경우일 때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라가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최근에 원래는 한 6월 달쯤 오픈하는 걸로 얘기되다가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사용자도 이제 네. 사용을 해서 1분가량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건데. 딜레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발표는 딱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연말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오픈 AI가, 지난번 라이브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발표를 할 테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소라가 이제 처음에 발표됐을 때 이 달리보다는 더 이제 이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네, 그런 모델이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달리에서 나오는 영상 제작물이 뭐 성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제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영상물로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라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성하는 이미지나 영상 제작하는 AI보다 리소스 소모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지금 일단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또 논란이 될지도 모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뭐 하이 코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고, 네, 그게 또 실제 사용자들한테 비용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일단 사전에 먼저는 일단 성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네요. 실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오픈 AI도 여러 소송도 지금 많이 당하고 있고요. 엄청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슬슬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해야죠. 네. 그 거대 미디어 회사들이 벌써 여러 가지 소송, 특히 맞습니다. 오픈에 네. 뉴욕 타임스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엄청 큽니다. 그래서 네. 그냥 소송 계약 비용도 엄청나던데?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협력하는 금액 따로 데이터 비용 따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픈 AI가 또 이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풀릴까요? 계속 이 일단은 데이터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맞습니다. 기존에 여하튼 간에 계속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속 좋은 데이터들을 계속 있어야지 양질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AI 개발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예상하기에는 어쨌든 중요한 게 원천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원천 소스를 제작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개발하는 뭔가 만드는 회사들도 여기에 네. 특화된 뭔가를 네, 맞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곳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애플 플러스, TV 플러스나 뭐 이런 디즈니나 이런 곳에서 원소스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게 나중에 가서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분명히 진행을 할 것 같으니 하겠죠.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으로도 참여해서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거나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그 AI 세상에서 실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AI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초반에는 좀 생각했다가 의외로 요즘 조금 힘을 얻는 그렇죠. 듯한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제작하는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힘들고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먼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지가 만들어내고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학습을 하고 이런 뭐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라는 네. 형태가 있는데 네. 이게 혼자서 자가 학습을 하는 네. 형태거든요. 근데 그게 구현되는 데까지도 아직 네. 갈 길이 좀 많이 네. 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AI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 명령에 아직 지금 좀 충실한 친구다 보니까 아직은 착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개발사들도 규제를 많이 걸고 있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좀 멀 것 같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픈 AI와 구글의 어떤 것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더 디벨롭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화두가 이번에 구글이 유튜브 영상 쓰지 마. 이제 여기 네. 한마디 해줬죠. 이 이슈에 대해서. 자, 추가 질문이 또 있어서 질문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주영선님 질문입니다. 자, 애플 혼자만의 AI로는 혁신이나 대중의 인기를 계속 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양한 AI 기업 중 애플과 현재 가장 밀접하고 신제품에 탑재될 만한 기술을 가진 협업 파트너는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건 저희가 이제 애플 관련돼서 네. 얘기할 때 더 말씀드릴 것 같고, 박완주님 질문 보면 전력 소모량이나 발열 관련된 그런 업데이트 사항은 없을까요? 전기 먹는 하마, 발열 처리하려면 공조기, 투자 비용도 엄청 클 텐데요.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 쪽 요즘에 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 주제였긴 한데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를 하면서 한 자기들의 제품에 이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라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또 했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표현하자면 친환경적이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형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델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세 기업 모두 다 그렇게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다만 이게 와닿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엄청 소모한다고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뭔가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또 학습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얼마나 더 확실하게 절감이 되고 셈이 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 데이터가 어떤 인콰이어의 쿼리를 날렸을 때 AI 서비스 같은 경우하고 또 이제 단순히 구글 검색을 비교했을 때 구글 검색보다도 AI 서비스를 답변하는 게 전력 소모량에서 한 10배 정도 네, 나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10배. 나옵니다.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면 엄청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제 AI 서비스로 봤을 때는 이 전력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서비스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소모되는 부분이 더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AI 서비스가 계속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야.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기술들이 이제 확장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것 같기는 한데. 산업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 등장하면서부터 그렇죠, 지구 환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네. 쉽게 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데 이게 이제 개발사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다음 네, 코드로 넘어갈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네. 발표를 좀 드리자면 네.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WWDC 좋습니다. 2024에 대한 네. 얘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대하는 바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니까 그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애플인데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하셔서 좀 여기에 발표를 보고 나서 사람들의 여론이 또 막 많이 갈렸습니다. 아, 역시 애플이다. 와, 뭐야, 한 게 없는데. 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나왔어요. 저거 새벽에 제가 봤다니까요, 저거를.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제 기대와 실망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주요 발표 내용들은 다양한 OS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지 발표를 진행을 했고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이 역시 제일 기술이 네. 기대가 돼서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될 텐데 네. 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저희가 계속 이 애플에서 만든 디바이스들을 쓸 때 시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기기들이 그렇죠. 사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근간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시리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 하고
사실 지지대명사를 진짜 못 알아듣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리가 내 말을 정말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못 쓰겠더라고요. 네. 네. 이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시리가 성능이 괜찮았는데 이번에 좀 대폭 개선이 되면서 시리 성능이 높아졌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시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계속 올해 초부터 이제 애플이 어디랑 협력하느냐가 뉴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뭐 구글이랑 협력하냐, 오픈 AI랑 하냐, 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발표가 됐을 때는 오픈 AI의 챗GPT가 이제 iOS에 들어간다, macOS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모델 자체가 이 오픈 AI가 GPT-4.5를 발표하면서 이거를 애플에 녹여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협력을 진행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iOS들의 전부 다 챗GPT가 들어가는 그리고 GPT-4.5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애플이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리, iOS, 그 다음에 macOS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잘 나가는 모델은 가져쓰면 되지. 우리 생태계에 너희 거를 쓰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오픈 AI랑 돈으로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에 이 AI를 넣어주고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손해죠. 왜냐하면 우리 걸 쓰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개발비 많이 들여서 개발했는데 돈을 받는 게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오픈 AI에서도 그래도 본인들이 얻는 게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닐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오픈 AI가 그러면은 이 iOS들을 쓰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애플에서 그걸 철저하게 이제 봉인을 해버렸죠. 그럴 것 같은데.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데이터는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번에 발표에서도 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이 애플이 다른이라 해봤자 안드로이드밖에 없긴 한데 다른 OS들에 비해서 우리는 보안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강점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AI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키면서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보안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애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픈 AI의 제 이제 예상으로는 추가적인 게 이 GPT-4를 무작정 계속 쓰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른 기술들이 더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는 이제 구독 형태로 아마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애플의 시리에 들어가 있는 GPT-4는 일단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발표가 된 거죠. 됐고,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애플의 구독형이 되면서 그래서 애플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그런 경우에는 수익을 쉐어하겠죠? 그렇죠. 이제 수수료를 이제 애플은 가져가는 거고 이제 뭐 결제 금액들은 오픈 AI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밑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랑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써놨는데 이게 저기도 같이 하나요? 애플이 지금 창고를 계속 열어놓은 상태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좀만 좋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아 끼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정말 주요했다. 메타하고도 협력하는 것 같던데? 메타도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메타도 이제 논의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염두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성이 언팩 때 이걸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서 삼성의 갤럭시에 들어간 이 AI가 이 제미나이 미니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발표를 안 한 거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애플에서 이렇게 지금 쓴 거를 만약에 삼성에서 먼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애플의 입장에서는 온디바이스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과는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언제든지 너희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생태계에 너희 AI를 뿌리게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WWDC 2024를 보면서 AI에 대해서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과 그래도 애플이네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AI의 원천 기술은 없으나 우리는 이 생태계가 있으니 좋은 AI를 그냥 갖다 쓰면
그 사람들은 결국 이 생태계에서 좋은 AI를 쓰면 이쪽을 선택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의 전략인 것 같고. 애플이 전혀 개발 안 한 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시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애플은 자기들의 플랫폼용 AI는 그냥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범용적인 게 아니니까 안 쓰는 너네는 뭐라고 신경 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화제성으로는 다른 기업들의 좋은 성능의 AI를 가져다가 쓸 거니까 이것도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애플의 생태계가 폐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생태계가 폐쇄적인데 너무 별로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그 생태계가 엄청 편리한. 월드와이드 한 22억 대 엔드포인트 단말기가 뭐 맥북하고 뭐 다 포함해서 이번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OS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의 이 공유성이나 활용성이 훨씬 더 확장이 또 될 거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의 전략이 저는 너무 중요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죠. 네. 실제 애플 전략대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애플이 그래도 잘 전략을 쓴 것 같다라는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오늘 여러분들 생각이나 의견들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쟤네들 얘기하는 건 틀렸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너무 즐겁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올려온 거 볼까요? 네. 자, 박완주님, 메타와 같이 메타버스에 집중하던 회사들이 AI 측면하고 완전 소외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AI 플러스 메타버스 세상 어두울까요? 뭐 약간 다른 컨셉이긴 한데 이런 질문. 메타버스. 네. 이번에 이 떡떡DC, 떡떡DC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떡떡DC. 떡떡DC. 네. 여기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비전에 대한 얘기가 역시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직까지 그 불씨를 살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불씨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메타버스 한 붐이 확 갔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리소스가 엄청 큽니다. 이 소모되는 리소스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붙이면 이게 제곱배 이상으로는 더 사용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견해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이 에너지나 리소스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메타버스 자체도 그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 항상 큰 문제였는데 여기에 이제 AI를 붙이게 됐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발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되고요. 소외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게 다시 붐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디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그쪽 했는데 약간 좀 우습게 됐죠? 지금 현재로는 기업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는데 메타버스가 죽어버리니까 AI에 신경 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메타가 또 죽어버렸죠. 지금 사실 페이스북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도 좀 있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계속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SNS 관련된 또 화두도 사실 요즘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X를 X도 빼놓을 있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슈 메이커. 알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 주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앤드류 교수가 이제 AI 서울 서밋에 참석하면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제 미래 AI와 그다음에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교수가 누구신지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으로서 이제 4대 석학 중 한 분이라 하시고 AI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저분의 강의를 안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앤드류 교수님이 발표한 이 연구 논문들의 인용 횟수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연구의 분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전과 견해를 제시하는 분야에서는 이 앤드류 교수님을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한국에 오셨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실물로 뵈신 분들이 이제 신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있습니다. 레벨이시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워낙 또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다 보니까 AI 펀드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스타트업도 운영하시고 하다 보니까 인상 좋으시더라고. 네, 뭐 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포인트가 이상하게 영어 발음 가지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상당히 유창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자, 아무튼 이번 나오셔가지고 또 그 AI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을 견해를 많이 또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둔 부분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들은 이제 규제나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좀 정부 차원이나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잠깐 논의를 두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이제 많은 기업가 개발자들의 염두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다루기 전에 기조연설에서 발표했던 게 이제 기후에 관련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기후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완준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발열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AI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더 요즘 부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얘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플로우가 되는 건데 AI를 활용해서 AI를 에이전트처럼 활용하는 워크플로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앤드류 교수가 인터뷰 때 얘기를 했을 때 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효율성은 분명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에이전트를 AI로 둠으로써 이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6개 이제 스텝이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하고 거기서 좀 주장이 이상하거나 내용 이상한 걸 수정을 다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을 더 쓸 것인가를 결정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바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은 뭐 예를 들면 챗GPT가 됐던 클로드가 됐던 코발렛이 됐든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그냥 답변을 딱 오죠. 한 방에 딱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단계를 통해서 내가 보다 더 정확한 질문을 얻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AI를 쓰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AI를 사용한다고 하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으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수정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형식에서는 비판적 AI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면 이 답변을 이 비판적 AI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고를 해볼 수 있게끔 주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보완을 시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터러블 프로세스가 되는 이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워크플로우가 도는 건데 사람이 그걸 계속 반복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인터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동적인 어떤 플로우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터러블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고 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판과 생성을 반복시키면서 그로 인해 결과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룰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이제 개발된 AI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지 않아도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다음에 이제 GPT-5라든지 뭐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앤드류 교수가 자기가 테스트해본 결과에서는 GPT 3.5로도 충분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멀티로 사용도 해보고 그다음 이터러티브하게 처리를 해봤는데 3.5가 4보다 성능이 잘 나오기도 하더라라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만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거고 새로운 모델이 생성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에너지나 기후나 이런 이슈가 발생할 텐데 기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효율성 있게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네. 새로운 모델은 뭐가 나올까? 넥스트는 뭘까? 넥스트 맞아요. 레벨 뭐가 뭘까? 지금 현재보다도 뭐 더 좋은 게 언제 네. 나올까? 계속 굉장히 지금 뭐 또 레이싱 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한번 깨준 거죠. 네. 파격적으로 한번 그러네요. 깨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놀랬죠. 역시 이래서 네, 신이구나.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계속 이터레이션 해야 되면 또 그걸 또 반복적으로 맞습니다.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가다듬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도 무한하게 반복하면 사실 새로운 거 만들어서 한번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새롭게 디자인 패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그러면 기존에 뭐 GPT 3.5를 쓰셨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더 최적화된 어떤 모델로 해서 더 작은 네. 모델을 이터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전반적으로는 에너지를 더 세이브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최적화된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제 내려본다면은 GPT 같은 경우는 범용 모델이니까 이거는 이제 스페시픽한 이제 도메인을 내려서 하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AI 기업들이 경량화 모델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은 이게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앤드류 웅 교수가 했던 지금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게 온 디바이스의 어떤 그런 정책하고도 뭔가 연동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겠는데요.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그러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특화 도메인이라든지 온 디바이스라든지 하는 형태로 경량화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 있게 처리하게 된다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처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견해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4대 천왕이네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저도 근데 오셨는데 이런 내용이 기사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국내 언론사 인터뷰가 기사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언론사 인터뷰가 너무 자극의 끝을 달렸죠. 네. 인류 멸망할 것 같나요? 인터뷰 하셨던 영상 SBS인가? 네, 그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뭐 좋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질문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겠다. 뭔가 원체 이제 그쪽에서는 자극적인 걸 원하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뭐 저희도 자극의 끝을 달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류 멸망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인류 멸망은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전트, 아까 처음에도 AI 에이전트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앤드류 웅 교수의 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개념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AI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뭔가 최적화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접근 방법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더 많은 화두를 가져가고 이런 쪽에 디자인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집중하게 될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에 서면 많이들 이제 참여하고 확장할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게 원체 자본도 많이 투여되고 이미 한번 뭐 MS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뭐 X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미 투자한 거를 사실 따라가기가 벅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AI 쪽은 이미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사실 많았었는데 앤드류 용 교수 이런 얘기라든지 에이전트 얘기를 좀 듣다 또 최근에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 네, 맞습니다. 특히 국내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의 이 자본에 당연히 승산이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수많은 뭐 또 AI 관련된 또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화두는 이 에이전트라는 화두가 엄청나게 잘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 예전 모델이나 혹은 경영한 모델이다 하더라도
진짜 스페시픽한 도메인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이터러블하게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어떤 훌륭한 뭐 솔루션이 되었든 혹은 뭐 플랫폼이 되었든 이런 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의 이 규모의 시장에서 분명히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오늘? 아, 네. 네, 또 그래서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항상 네. 한 줄 평 해야죠. 한 줄 평. 한 줄 평을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큰일 났네. 저걸로 한번 이걸로 해보시죠. 할까요? 네. 마우스로. 네. 아, 네. 어이구. 하고. 네. 네. 이번에 이제 테크 언박싱의 한 줄 평은 AI는 나무를 심었을 때 미래의 숲을 보는 한 달이었다. 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이슈들과 뉴스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다룬 것들이 다가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진짜 일부죠. 다루고 싶었던 거는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이제 검색, AI 기반의 검색, 새로운 검색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네. 좀 다루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일 수도 있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좀 미래를 보는 이슈들이 많이 나온 이번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숲이 메말라서 없어질지 아니면 좀 더 풍성하고 이제 울창한 숲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조금 전망해보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망까지 훌륭한데요? 지난번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 하긴 했는데. 네네네. 진행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달은 AI 도파민 홍수였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라이브 대략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했는데, 뭐 어떤 아주 자극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뎁스 있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네. 이번 6월 달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지 맞습니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확실히 좀 많기도 했고요. 사실 컴퓨텍스에 대한 부분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특히나 좀 많기는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나 이런 쪽의 부분으로 뭐, 컴퓨팅 리소스에서는 이제 뭐, 사실 하드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뭐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하드웨어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 이번에 하이닉스도 이제 참가를 해서 또 네. 새로운 발표도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하이닉스가 많이 부상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일단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협력하고 있다는 맞아요. 것이 엄청 네. 크죠. HBM 같은 메모리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데 이번에 삼성도 이제 또 엔비디아랑 협력을 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쩌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은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7월도 뭐 몇 가지 또 이슈들이 있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7월 달에 뭐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언팩에 대한 삼성 부분을 언팩 있구나. 네, 네, 조금 삼성 기대를 언팩.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라면은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뭐 끊이지가 않아서 네. 네, 그럴 것 같고 항상 저희가 이렇게 할 때마다 뭘 고르지? 맞습니다. 사실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좋은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 네. 그다음 좀 저런 게 있었어 싶은 의외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조금 더 많이 찾아보긴 하거든요. 너무 본명적인 거는 사실 요즘 데이터가 너무 홍수라. 맞아요. 네. 원색 기자가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좀 다뤄보는 거고 네.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뭐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좀 AI 활용하는 부분에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긴 네. 하니까. 근데 워낙 이제 그런 강의나 혹은 이제 정보에 대한 전달들은 많은데 실제로 구현하는 거를 좀 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지난번 제가 이제 라이브 이후에 댓글을 몇 개 확인해 봤는데, 뭐 설문조사랑. 근데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걸로 조금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셨어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그래, 뭐 AI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 나오고 하는데, 난 어떻게 쓰냐?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중요한 그래서, 부분이죠.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이 아카이브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구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2번에 걸쳐서 한번 좀 간략하게라도 한번 사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테크 언박싱 때 한번 준비를 좀 해볼까 하고요. 좋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는 이제 뭐 아무래도 방금 이번 라이브 때 나온 얘기지만 뭐 SNS에 대한 기업들을 사실 잘 안 다루긴 했거든요. 네. 이게 워낙
정말 자극의 끝을 내고 사실 지금 미 대선에 오늘 기사도 보니까 뭐 AI 이런 봇 관련된 것들이 SNS에 굉장히 네, 맞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더라고요. 이제 메타가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죠. 네.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워낙에 컸을 때 있었던 이슈다 보니까 가짜 페이크 뉴스에 대한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SNS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메타가 발달하게 됐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었던 기술 적용을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조금 이제 좀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좀 피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술적이거나 혹시 이슈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다뤄볼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로보틱스 시장인데. 아, 로보틱스. 네. 이쪽에 대한 흥미롭죠. 이슈를 조금. 특히 이쪽은 AI와 이렇게 접목해서 굉장히 또 그렇죠. 활발하게 네, 또 발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네. 기존에 뭔가 조금 약간 더뎠다고 하면 AI 만나서 굉장히 뭔가 활용도가 맞습니다.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로보틱스에 대한 분야로 한번 좀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가 오픈되어 있는데요. 관련돼서 좀 답변 주시고요.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해서 네. 또 그런 내용들 저희가 반영해서 또 열심히 다음 보고 달, 있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승우님, 또 질문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보고 시간 조금 남아있으니까. 네. 이거 같이 얘기하는 게 사실 중요해서. 네. 전승우님, 애플 AI 솔루션 차별화 관련 이슈가 궁금합니다. 뭐 이건 아까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네. 솔루션 차별화 관련 이슈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솔루션 차별화라고 하는 분야. AI의 어떤 전략적인 네. 측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네.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슈라고 할 것이라 한다면은, 이제, 국내에서 제기한 거는 애플의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긴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이제 기업 간에서는 당연히 경쟁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에서 자기의 생태계로 가져다 쓴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컸던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와 가장 비교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생각하는 안드로이드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개발한 걸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였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구글도 이제 약간 전략을 좀 바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구글이 노렸던 생태계는 워크스페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바일 시장 혹은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개발사들에게 조금 전환점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이제 솔루션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질문하신 의도가 맞으신다 한다면 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차용하더라도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 네. 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공 여부가 또 AI 어떤 그 경쟁 상황에 또 많이 또 네.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도 네, 듭니다. 맞아요. 네. 단순하게 AI의 어떤 디벨롭을 굉장히 포커스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에 조금 더 이제 네.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해보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들 감사한데 자, 오늘 시간상 이 정도까지 하고 자, 아무튼 이제 바야흐로 이제 7월입니다. 네. 그죠? 네, 7월 달에는 더 더워질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네. 부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이게 보기에는 비싸 보이지만 비쌉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네. 국방 가격을 이거 구매하실 실제 수 해보면 있습니다. 말이죠. 굉장히 시원하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무튼. 1년에 하나씩 네. 구매를 하고 이거 약간 나중에 경품으로 모셔서 원하신다면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6월달 테크 언박싱 라이브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네. 아닙니다. 네. 요즘 바쁘시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못하겠습니다. 자, 7월달도 건강하시고, 7월달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한번 또 테크 언박싱 7월달 네.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에는 아마 시간대라든지 날짜가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월 말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다음 월 초로 약간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지해서 이벤트 공지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으니까 꼭 좀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고요.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오늘 금요일이죠? 네. 아, 불금이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일찍 퇴근하셨으면 이제 가시는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제 떠날 준비 사실 이 시간이 너무 늦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저희는 딱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그런 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고 있고 뭐 나중에는 저녁 때나
또 이런 시간으로 약간 자유롭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다시 편집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가 8월달 테크 언박싱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크 언박싱 좋아요, 구독. 네.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네. 유튜브에서 테크 언박싱 치시면 채널 나옵니다. 네. 저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본인과 안 맞다고 불만이 컴플레인이 좀 있는데 저희가 돈을 좀 벌면 비슷한 로고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